이번 주 글로벌 경제 동향입니다. 이번 주 초에는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5%가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쏟아져 나왔고, 이걸 염려한 투자자들이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PPI와 CPI가 예상에 부합되면서 국채금리가 하락했고, 이에 증시는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그 연준의 2인자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인플레가 연준의 목표치인 2%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올해 금리가 2번만 내릴 것이라던 그 점도표와 달리 3-4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말한 이후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호전됐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글로벌 기업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의 그 거밍치 애널리스트는 2025년에 애플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그 첫째, 아이폰 성장의 둔화, 둘째,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량 감소, 셋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AI 서비스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폰 출하량이 예상치인 2억 4천만 대보다 약 10%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애플의 그 중국 내 스마트폰 점유율이 하락했고, 비보와 화웨이가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동안 그 중국 내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기록했던 애플의 작년 4분기 매출이 25%가 감소했고, 연간 매출 감소 폭은 사상 최대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그 점유율 하락은 아이폰에 AI 기능을 탑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애플이 영국에서 2조 7천억 원 규모의 집단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인데, 애플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자사 웹스토어를 쓰도록 강요하면서 시장을 독점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또한 앱스토어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테슬라의 모델 Y 주니퍼가 예약 첫날 5만 대의 주문을 확보할 만큼 인기가 상당합니다. 이번 신형 모델은 2020년 첫 출시 이후 가장 큰 변화를 적용한 차량으로 그동안 업데이트를 기다려온 소비자들의 수요가 폭발했다는 그 분석입니다. 한편 그 미국 SEC는 일론 머스크가 X 지분의 그 대규모 매입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면서 머스크를 증권 사기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SEC는 그 소장을 통해서 머스크가 해당 그 중요 정보 보고를 10일 이상 지체해 최소 1억 5천만 달러가 낮게 주식을 사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머스크의 주식 매입과 트위터에 대한 관심을 알았다면 해당 주식의 가격이 올랐을 가능성이 있는데, 머스크가 지분 매입 사실 보고를 늦게 함으로써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했다는 것입니다.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테슬라의 목표가를 발표했는데 서로 상반된 입장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가 강세 시나리오에서 800달러를 예상한다면서 목표가를 상향하고 최선호주를 유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골드만삭스는 테슬라의 투자 의견을 하향했습니다. FSD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테슬라는 이번 주부터 그 신형 사이버 트럭에 대해 할인 판매에 들어갑니다. 로이터는 사이버 트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높은 가격과 반복된 리콜이 판매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발열 문제 등으로 주문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는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웰은 처음 출시될 당시부터 발열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빅테크들이 주문을 변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엔비디아는 최근 블랙웰의 주문이 대폭 축소했다는 결함설을 부인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대만을 방문해서 최근 공정에 대한 엔비디아의 그 TSMC 주문을 오히려 늘리는 중이라고 말했고, TSMC도 젠슨 황과 비슷한 입장이라서 블랙웰의 주문 취소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그 젠슨 황 CEO의 그 CES 기조연설 이후 그 BOA는 엔비디아가 새로운 그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다면서 AI의 인큐베이터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TSMC가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4분기 매출은 전년비 38.8%가 증가했고, 순이익은 전년비 57%가 증가했습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할 경우 매출은 14.3%가 증가했고 순이익은 15.2%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원인은 AI의 성장세가 가파르기 때문이고 빅테크들의 수요가
TSMC의 그 3나노 공정으로 몰리면서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3나노 공장의 매출 비중은 26%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 금지 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그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내에서 틱톡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제 틱톡이 당장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트댄스는 일단 틱톡 금지법이 발효되는 19일부터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인텔이 제3기업에 인수될 가능성이 보도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전문 업체 세미에큐리트는 인수를 시도하는 업체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로 인텔의 인수 시도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일부 사업부의 매각이 아닌 인텔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인수라고 했고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라면서 실현 가능성에 상당한 무게를 뒀습니다. 제프 베이조스의 그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개발한 대형 로켓 뉴 글렌이 발사에 성공한 후 지구 궤도를 향해서 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발사체 회수에는 실패했습니다. 뉴 글렌은 블루 오리진이 2012년부터 개발해온 재사용이 가능한 대형 로켓입니다. 뉴 글렌 발사로 민간 우주 시장의 경쟁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스페이스X의 독주를 깰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그 스페이스X의 우주선 스타쉽이 7차 시험 비행에서 실패했습니다. 2단 우주선이 로켓 부스터에서 분리된 후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공중에서 폭발했고 당초 계획한 여러가지 기술 테스트를 거의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주선과 분리된 1단 로켓 부스터는 부드럽게 하강해서 메가질라라고 불리는 지상 발사탑의 공중 젓가락팔 장비에 안착했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4분기 매출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4분기 매출은 135억 달러로 예상치인 139억 달러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며 특히 그 마운자로와 젯바운드 등 당뇨와 비만 치료제의 매출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한편 그 미 정부의 메디케어를 통한 가격 협상 리스트에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의 당뇨병과 비만약 치료제가 대거 오르면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주 초에는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였지만 주 중반에 그 PPI와 CPI가 예상에 부합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자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재탈환한 상태입니다. 한편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추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비트코인 2,530개를 2억 4,300만 달러에 추가 매입했습니다. 이번 매입으로 비트코인 보유량이 총 45만 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주주총회를 통해 클래스 A 보통주 발행 한도를 3.3억 주에서 103억 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는데 추가로 발행된 주식의 매도 등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그 대형 은행주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JP모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블랙록이 모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웰스파고의 경우 그 매출은 예상을 소폭 하회했지만 주당 순이익이 예상을 넘어섰고 또 가이던스를 상회함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BOA는 4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어갔지만 트레이딩 수익이 다른 대형 은행에 비해서는 저조함에 따라서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HBM에 대한 시장 규모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5년의 HBM 규모를 290억 달러에서 360억 달러로 늘렸고 2026년 HBM 시장 규모를 37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의 발언으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급등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젠슨왕 CEO의 발언으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1차로 급락했었는데 마크 저커버그도 양자 컴퓨터의 실용화는 아직 먼 얘기라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의 2차 하락을 촉발했습니다. 저커버그는 조 로건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양자 컴퓨터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쏟아냈는데 그는 자신이 진정한 양자 컴퓨터 전문가는 아니라고 운을 뗐지만 내 판단으로는 양자 컴퓨터가 매우 유용한 패러다임이 되려면 아직 갈 길이 꽤 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블로그 영향으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다시 급등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전략 임무 및 기술 부문 대표가 블로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양자 컴퓨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양자 컴퓨터가 의미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순간에 와 있다면서
2025년을 양자 기술에 대비하는 해로 선언하고 기업 교육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AI 반도체 수출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규제안 내용은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소수의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수출하고 중국이나 러시아 등 우려국에는 수출을 금지하고 인도 등 대부분이 속하는 중간 국가들에는 상한선을 두고 그리고 수출 시에는 미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려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아니고 국가별로 최종 사용자가 검증된다면 2년간 첨단 GPU를 32만 개까지 구입할 수 있는 그 조치를 마련했는데 중국이 제3국의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활용하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려는 우회로를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규제안은 그 122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두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 엔비디아는 바이든 행정부의 그 AI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에게 거부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한 그 TSMC, 삼성전자, 인텔 등이 생산한 첨단 반도체가 중국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규제안을 내놨습니다. 14 또는 16나노 이하 공정으로 만들어진 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규제를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 기업들이 고객들을 더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이는 그 작년 10월에 TSMC가 제조한 반도체가 중국 화웨이로 유입된 것이 확인된 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네덜란드 정부도 ASML 등 반도체 관련 장비를 수출할 때 네덜란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고성능 반도체 개발을 막기 위해 발표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관련 조치에 따른 것이고 4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기업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봤고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미국 12월 PPI가 전년비 3.3% 증가하며 예상치를 0.2% 하회했습니다. 전월비로는 0.2%가 상승했는데 이는 예상치인 0.4%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 상승률도 전월 대비 0.0%로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전년비 기준으로도 3.5%가 상승해서 전망치인 3.8%를 하회했습니다. 전망을 하회하긴 했지만 PPI와 근원 PPI 모두 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서 연준의 그 금리 인하 확률을 높이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PPI는 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상품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CPI보다 선행해서 인플레이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미국의 그 12월 CPI가 전년비 2.9% 상승하면서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상승 요인은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었는데 노동부는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2.6% 상승한 것이 전체 물가지수 상승분의 40%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의류 비용, 숙박비, 임대료 등이 완화되면서 물가 상승을 억제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3.2% 상승하면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날 발표된 CPI가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점에 안도했고 주가는 상승 반전했습니다. BMO는 이번 달 금리는 동결되겠지만 앞으로 금리를 2번 인하할 좋은 징조라고 평가했습니다. JP모건은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정책이라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정책을 지켜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연준의 2인자인 월러 연준 이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CPI 데이터가 좋았다면서 이렇게 인플레가 계속 완화된다면 금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합리적이라면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인플레가 연준의 목표치인 2%의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올해 금리가 2번 내릴 것이라던 점도표와 달리 3-4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월러 이사의 발언은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에 다시금 불을 붙였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트럼프의 그 경제 정책이 인플레를 상승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오랫동안 불공정 무역 체계를 허용해 왔다면서 협상 전략으로 관세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미 미국에서 제재를 많이 사용했고 어쩌면 제재가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사용하지 않도록 만들고 있다고 했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유지되어야 하며 통화 정책에 대해 연준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연준의 독립성을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외국 기업에서 관세를 거둘 별도 정부 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의 관세와 수입세, 외국의 원천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할 대외 수입청을 만들겠다면서 우리와의 그 교역에서 돈을 벌어가는 이들에게 청구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드디어 공정한 몫을 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일본은행의 그 히미노 료조 부총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일본의 경제와 물가 상황이 대체로 전망에 부합한다면서 경제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양적 완화 규모를 조정하고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히미노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일본 금융계의 관계자는 금리 인상 시기가 1월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실시하고자 한다는 생각을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도 오는 23일, 24일에 열리는 회의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경제와 물가가 개선된다면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본의 금리 인상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은행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정책위원 9명 중 과반이 금리 인상에 찬성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는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과 이후의 그 시장 반응 등을 지켜본 뒤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는 일부 정책위원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금리 인상이 결정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장이 크게 요동치면 금리 인상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러시아 원유에 대한 미국의 제재로 그동안 러시아 원유를 수입하던 중국과 인도 등이 중동으로 방향을 돌릴 가능성이 제기됐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란에 제재를 부과해서 이란산 원유의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유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간 원유 재고가 202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소식에 유가가 추가로 상승하면서 WTI가 8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뉴욕 연은의 3년 기대 인플레가 직전월의 2.6%에서 3%로 상승했습니다. 1년 후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은 3%로 직전월 조사치와 동일했고 5년 후 예상되는 장기 인플레이션은 같은 기간 2.9%에서 2.7%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연은은 향후 인플레에 대한 불확실성은 1년에서 3년 구간은 상승했으나 5년 구간은 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2024년 수출이 7.1%가 증가하며 사상 최대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흑자는 1412조 원의 전례가 없는 규모입니다. 그렇지만 그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그 골드만삭스는 중국 증시가 연말까지 20%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중국 증시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평소에도 중국 증시에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연준이 베이지북을 공개했는데 2025년의 경제에 대해 낙관적 전망이 우세합니다. 연준이 담당하는 12개 지역의 경제활동은 지난해 11월 말과 12월에 확장세를 보였고 특히 연말 소비는 강력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물가 오름세가 올해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특히 차기 행정부의 관세와 이민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역시나 인플레이션을 반등하게 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고용은 균형을 이루며 증가했지만 기업들이 숙련된 노동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고율은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예상치인 0.5% 증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다만 11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0.7%에서 0.8%로 상향 조정된 기저 효과를 고려한다면 12월 소매 판매는 예상에 부합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소매 판매는 4%가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더라도 탄탄한 미국 경제를 나타냅니다. 특히 소매 판매의 20%를 차지하는 자동차 판매가 4개월 연속 증가했는데 자동차 판매의 증가는 경제가 강하다는 신호입니다. 한편 그 인플레가 높은 상황에서 소매 판매가 늘어난다는 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7천 건으로 예상을 소폭 상회했고 LA 산불의 여파로 직전주 대비 14,000건 증가했습니다. AP통신은 지난주 실업수당을 신청한 미국인의 수는 증가했지만 해고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자리 시장은 전반적으로 견고하다고 평가했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5만 9천 건으로 전주보다 8천 건이 줄어서 시장 예상치인 187만 건을 밑돌았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는 일시적인 충격일 수도 있지만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는 전반적인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이번 주 글로벌 경제와 기업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